SEC가 중간 항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리플랩스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중간 항소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다. 법원의 7월 판결에는 지배적 법리 문제를 제시할 내용이 없다. 또 의견 불일치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는 법원이 피고인의 XRP 거래 대부분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한 것에 대한 SEC의 불만밖에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법리 문제는 한 개도 없고 존재하는 건 SEC의 불만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중간 항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원이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건 제2연방항소법원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승인이 나면 중간 항소심이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토레스 판사가 SEC의 요청을 기각하고 리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리플 소송 1심 판결 심리 계속 이어지고 내년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됩니다. 지금 양측이 법원에 제출한 스케줄 상황을 보면 4월 20일쯤 배심원 판결을 위한 정식 재판 기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갈래타기, 다시 말해서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릴지가 9월 중순 전후 시점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본인이 1심 판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배심원 판결 일정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자신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걸 항소법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9월에는 XRP의 흐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 디튼 같은 미국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이걸 승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명령이 제시가 될지 정말 궁금한 지점입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3개월 차트 분석입니다. 이 양반이 3개월 차트를 꺼내든 것은 8월 월간 종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인데 분석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상승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2019년 이후 꾸준히 더 높은 저점이 형성되면서 하단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 RSI와 가격의 상관관계 역시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곧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다크 디펜더는 리플이 지금 높은 지지라인과 낮은 저항라인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0.6649달러, 이후에 1.8815달러, 5.8563달러, 18.275달러, 36.7676달러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댓글로 덧붙인 내용도 재미있는데 가장 낮은 저점은 0.39달러다. 여기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주요 지지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시세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0.4달러 후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자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양반은 최악의 경우에는 0.39달러 그 반대의 경우에는 36달러 전망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인사이트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건 1개월 월간 차트인데 XRP가 컵앤핸들 패턴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XRP가 핸들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강 대각선, 다시 말해서 핸들의 지지까지 잘 받게 될 경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패턴의 기술적인 목표는 34달러다. 얼추 다크 디펜더와 비슷한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0.5달러에 간당간당 걸쳐있는 그런 시세를 고려해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인도의 4대 민영은행으로 꼽혔던 예스뱅크, 감당 불가능 수준의 부채에 시달리던 이 은행은 2020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고 인도 최대 국영은행 SBI가 예스뱅크의 주식 49%를 사들이면서 사실상 국유화를 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가까스로 생명 연장을 하게 되는 줄 알았던 이 은행은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나름의 밥값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한 이 은행은 지난주 인도 중앙은행의 CBDC 앱에서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UPI 상호 운용성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스뱅크의 디지털 루피 앱을 통해서 간단히 CBDC 거래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리플랩스와 인도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맺지 않더라도 리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 대형은행이 인도 중앙은행 CBDC와 연결되는 상황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인도 은행이 리플 레저의 기술력을 통해서 인도 CBDC 사용을 가능하게 구현을 해버린 것이고, 더 쉽게 정리하면 그냥 대박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루피 도매 부문 첫 번째 파일럿이 2022년 11월 1일에 시작이 됐고, 소매 디지털 루피에 대한 첫 번째 파일럿이 2022년 12월 1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인도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지 얼추 8개월 만에 시중 대형은행이 CBDC와 관련한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게 된 것이고, 공교롭게도 참 재미있게도 또 의미있게도 이게 리플 파트너 은행이 구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단순히 인구 대국, 젊은 소비층 중심의 인구 구성, 이런 점들도 굉장한 매력 포인트이고, 중국을 대체하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가능성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혁신적 기술에 대한 이 나라의 국가적인 접근과 최근의 성취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최근의 이슈는 우주 강국으로서의 인도의 면모가 입증된 부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의 탐사선 착륙을 성공시키더니 곧장 태양 탐사에 나서기로 한 점, 이런 상황은 반전의 인도, 이런 표현도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다라는 점에서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BDC 프로젝트는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CBDC가 미래적인 빅브라더의 등장,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시도, 이런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크립토커런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CBDC 채택과 리플레저 기술과의 상호 운용성을 갖게 된 이런 상황은 분명 반가운 부분입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관점이 브릭스 전반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이, 최근 들어서 또 아주 많이 자주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브릭스에 가입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리플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두바이에 사무실을 오픈했고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고,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웨를 올해는 두바이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리플이 가장 글로벌하게 힘을 쏟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고,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는 곳, 이곳이 바로 아랍에미리트라는 점,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신규 브릭스 회원국이 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리플랩스는 이미 2019년부터 자산 규모 5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영국은행 사브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후에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테스트의 의미가 강했었는데 2021년에 이미 실시간 US 달러 결제가 리플 ODL을 통해서 구현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브 같은 대형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비전인데, 이 은행은 디지털 변혁 비전의 구현 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을 했고, 2019년부터 전략적인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리플을 채택했던 겁니다. 나름 강산이 변한다라는 10년의 시간을 놓고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을 채택하려는 계획적이고 또 영리한 플랜이 지금 가동 중이고, 그 기술력의 기반이 리플렛인 셈입니다. 브릭스 회원국들과 관련해서 리플이 이렇게 국영은행이든 민영은행이든 나름의 관계성을 강하게 맺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또 브릭스 통화의 등장입니다. 지난달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통화와 관련해서 아주 임팩트 있는 한방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공동 통화를 곧장 출시하는 것보다는 역내 통화를 활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각국의 피아트 머니를 통해서 달러 결제를 대체하자라는 논의가 더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브릭스가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라고 해도 당장 달러 패권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도 달러가 무기화된 지금의 상황을 달러 결제를 영내 통화 결제로 대체하면서 그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멘트는 브릭스 주재 남아공 대사 아날 수크랄의 입을 통해서 나와줬는데, 이 양반은 브릭스 통화 논의는 시기상조다, 영내 통화를 이용해서 회원국 사이의 상호작용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달러와 유로에 대한 의존도, 환전 과정에서의 손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환전 과정에서의 손실입니다. 이게 각국 통화를 리플레저 위에서 송금해버리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말해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을 하면 완전 쉽게 해결되는 이슈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게 꼭 XRP여야만 하지는 않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XRP 말고 비슷하게 스텔라 루멘이나 알고랜드 등 다른 크립토 커런시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건 너무 XRP 중심의 주장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브릭스 회원국 여럿이 지금 XRP를 채택한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브릭스 회원국들의 국영은행 또는 민영은행들은 이미 리플레저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송금 결제 혁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릭스 진영에서 영내 통화 결제를 할 때 환전 비용 등이 우려가 된다라면 이미 채택한 XRP를 통해서, XRP ODL을 통해서 해결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다시 생각을 해봐도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건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2022년 금융 안정성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XR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XRP가 글로벌 결제 규모에 비해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를 제시해주는 부분인데, 브릭스 경제저널이 최근 논문을 통해서 디지털 결제를 위한 최고 자산으로 리플 XRP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확장과 블록체인 시대의 가속화, 무엇보다 새로운 통화 패권 구도가 형성될 때 그 비중에 대해서는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확실히 XRP의 역할론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상황적인 요인들이 여기저기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 해석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 죽기 전에는 가능하겠냐, 이런 회의적인 관점도 나올 수 있겠지만, 브릭스 진영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환경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브릭스 진영이 통제하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전체 50%를 넘어서게 될 것이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브릭스 진영에 정식으로 들어오면서 이 비율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인도의 무역은 지난해 17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중국은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하는 거래소를 세웠고, 인도는 아랍에미리트의 첫 원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자국 루피로 결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이미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좀 더 진화를 한다라면 앞서 짚어본 여러 상황들을 근거로 아주 재미있는 상황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XRP 시세 흐름은 참 아쉽게 느껴지지만, 리플을 초창기 빅테크들과 비교하는 분석들 최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나름 유명세가 좀 있는 자산관리자 클라이브 톰슨이 밝힌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리플이 아마존과 구글, 애플 같은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결국 소송 리스크가 잘 정리돼야 리플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는데, SEC가 중간 항소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리플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블랙스완 캐피탈의 반델 알자라의 경우에도 결제 네트워크와 XRP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모든 은행들이 미래에 이걸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많은 은행들이 XRP를 채택하고 상품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 형성이 잘 되고 이들의 교환, 판매 과정에서 XRP가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주는 그런 상황이 미래 어느 순간 펼쳐진다라면, 그러면 결국 리플도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반열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호전적인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최근에는 린다 존스가 XRP를 초창기 빅테크 주식과 비교해서 관심받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번 하락장에서 XRP를 매도하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창기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 홀딩해야 한다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양반은 2025년까지 14조 5천억 달러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노던 트러스트 최근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었는데, 우린 지금 디지털 자산 시대 초창기에 있다. 만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주식처럼 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면 이런 주식을 급하게 매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XRP를 이들 빅테크 초기 주식 상황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아주 많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송금 혁신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구축해 놨던 JP모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더 놀랍게 느껴집니다. JP모건은 국경 간 결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금 기반 토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기본 인프라 개발을 완료했고 미국 규제 당국 승인 없이는 토큰 발행 등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년 안에 기업 고객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P모건이 개발 중인 토큰은 고객의 예금을 디지털 자산화한 것으로 송금이나 결제 등에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JP모건도 이렇게 블록체인 영역으로 곧장 아주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JP모건 자체적으로 관련된 고객들, 지사들 사이에 오가는 국제 송금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미래 금융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됐고, JP모건은 리플과 더불어서 스위프트를 대체해도 무방할 정도의 기술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JP모건이 리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블록체인 송금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JP모건과 리플을 동등한 경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전 세계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최고 은행이고, 리플은 아직 상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플이 가진 기술력이 워낙 혁신적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종종 리플과 JP모건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상호 운용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 구도는 누구 하나 죽여야 정리가 되는 싸움이라기보다 서로 상호 운용성을 높여가면서 나름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뒤에 자리한 백업 세력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또 JP모건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만히 볼만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곳은 단연 일본의 SBI 그룹입니다. SBI는 리플의 최대 스폰서이면서 여전히 가장 많은 외부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SBI의 회장이면서 리플 XRP 빠돌이이기도 한 요시타카 기타오 회장은 지난 2019년 아주 흥미로운 멘트를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5년까지 일본의 여러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XRP는 암호화폐들 가운데 최고의 자산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BI의 계열사인 금융정보 서비스 기업 모닝스타의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아예 배당금으로 XRP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100주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100주당 2,500엔 규모의 XRP 토큰을 배당해 왔습니다. 그만큼 SBI와 리플은 아주 끈끈한 관계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충분합니다. 이런 SBI가 이번에는 XRP를 기반으로 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SBI그룹은 국제 송금 서비스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SBI 레밋과 SBI 리플 아시아가 제휴를 맺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은행 계좌를 통한 국제 송금 비중이 높아서 앞으로 XRP 국제 송금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이 리플레저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송금 결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XRP를 자발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SBI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은행들 계좌가 XRP와 연동되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 이제 시작 지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플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SBI 뒤에 거대 세력급 자본이 하나가 더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BI 홀딩스는 1999년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SBI가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의 약자로 통상 받아들여졌는데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2005년 SBI 그룹에서 빠져나가게 됐고 이때부터는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이노베이터의 약자로 SBI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06년 가지고 있던 SBI 홀딩스 지분을 완전히 싹 다 매각을 했고 그렇게 대주주로서의 관계성은 표면적으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BI가 일본 은행 시스템 전체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도 소프트뱅크라는 거물의 백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평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20년에 걸쳐서 보여져 온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아주 소설 같은 이야기로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임팩트 있게 자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시세를 바라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조만간 1달러 간다, 10달러는 충분히 간다, 100달러도 가능하다, 10,000달러로 설계가 됐다, 별의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재미있는 지점은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가격들에 있어서 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범위는 대부분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적중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통상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폭등 랠리가 등장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랠리와 맞물려 있어 왔고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전제가 이번에도 이루어진다라면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은 2025년 하반기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반감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깔려 있고 여기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관들이 직접 플레이어로 등판해 있기 때문에 역대급 반감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크립토 종목의 시세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틸리티적인 관점과 기관들의 채택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직 XRP만한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되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까지 버무려지게 된다라면 적어도 전고점 돌파 기대하기에는 10달러 이상 정도까지는 2025년 전후 시점에서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XRP 맥시들의 기대와 전망처럼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가지면 너무너무 아주 많이 행복하겠지만 이건 꼭 현실화되진 않더라도 이 정도 희망회로 돌리는 것은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전략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해마다 가을에 리플의 연례 행사 리플스웨를 개최합니다. 이 시기 전후로 XRP 시세가 받는 경우도 많았고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가 등장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11월 리플 스웰 때는 이게 유동성 허브였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인 2023년 4월 유동성 허브는 진짜로 출시가 됐습니다. 유동성 허브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리플레저 기반의 공간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매매, 스테이킹 등 디파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매 기능과 요즘 레거시 은행들이 들어오고 있는 스테이킹의 기능을 모두 다 리플이 해먹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그랜드 플랜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제시한 유동성 허브의 강점은 4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먼저 암호화폐 자산의 관리를 단순화시킨다.
또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서 집계된 가격에 접근해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여러 유동성 장소에 미리 자본을 넣어둘 필요가 없는 편리함.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거래, 홀딩에 대한 강화된 고객 경험,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들이 제시됐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기업들이 돈만 넣으면 안정적으로 거래부터 스테이킹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허브가 최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테이킹 등 커스터디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가 뚫리면 자산이 그냥 홀라당 날아간다라는 것이어서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걸 입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한 리플의 전략과 계획, 의지를 한눈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스위스 기반의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 메타코에 대한 인수였습니다. 리플이 메타코 인수를 발표한 것은 2023년 5월, 인수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렇게 직접 밝힐 정도로 리플이 꽤나 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략적 투자를 전폭적으로 단행하면서 기업의 펀더멘털과 방향성을 아주 선명하게 내보였던 그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메타코가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허브와 관련해서 기관들이 투자하고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을 안정적으로 수탁 관리 보관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가 리플의 자회사가 됐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블록체인 시대,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시대, XRP를 활용해서 금융혁신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위한 전략적 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코가 지금까지 어떤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리플이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메타코를 인수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코는 2015년 설립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등 세력급 수준의 자금을 굴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고객입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은행들, 국경 간 송금 혁신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존재들, 이미 디지털 자산 영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존재들, 리플로서는 메타코가 정말이지 아주 많이, 엄청 많이 탐났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던 리플이 이번에 또다시 암호화폐 신탁사를 인수해버렸는데 주인공은 네바다주 기반의 포트리스 트러스트입니다. 메타코를 인수한 지 불과 넉 달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이번 인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포트리스 트러스트 인수를 통해서 리플은 네바다주 규제 라이선스 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포트리스는 네바다주 공식 신탁 기업으로 온오프램프, 셀프 커스터디 지갑, NFT 프로그램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웹3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이 역시 리플의 혁신적 비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온오프램프, 온램프는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오프램프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램프와 오프램프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커런시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브릿지 커런시는 단연 리플 XRP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포트리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셀프 커스터디 지갑, 이건 앞서 언급한 유동성 허브와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포트리스의 특징, 리플이 원하는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NFT 구축이 가능하도록 웹3 인프라 구축을 구현한 기업으로서 포트리스인데 이게 아주 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본격화될 블록체인 시대와 이 와중에 벌어지게 될 기존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지금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한 시점을 때려 맞추긴 어렵겠지만 상품이나 채권 거래를 토큰화된 형태로 진행하고 우리 집 부동산 거래를 NFT로 진행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도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누군가의 엄청난 중요한 그런 자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관리, 보관이 가능할지 여부인데 지금 리플은 이것에 대한 기술적 공인을 받은 기업을 인수한 것이고 그게 바로 포트리스인 겁니다. 우리가 간혹 NFT를 떠올릴 때 게임 아이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NFT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기성 자산의 토큰화 이슈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된다는 것은 이게 대체 불가 토큰으로 형성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NFT로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소중하게 관리 보관돼야 할 나의 자산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게 메타버스 시대와 연계가 되는데 물론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듀얼 리얼리티 공간으로서 메타버스 세계가 온전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게 제대로 구현됐다는 것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고 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주식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 모든 기반이 NFT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리플이 벌이고 있는 여러 일련의 액션들은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전폭적인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홍콩입니다. 2023년 5월 홍콩 통화청은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했다라고 밝히면서 16개 파트너 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리플랩스가 이름을 올려서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홍콩 통화청은 금융과 결제, 기술 분야에서 선정된 16개 기업과 함께 올해 1차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의 오프라인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 예금, 웹3 결제, 토큰화 자산 결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리플이 맡게 되는 분야가 특히나 눈에 띕니다. 바로 토큰화 자산 결제, 여기에서도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대만 최대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인 푸본뱅크와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중점을 둔 사용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 요소이고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걸 NFT화 시켜서 이걸 통해서 실제 거래를 이루어지게 만들게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증권,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토큰화 작업을 거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웹3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홍콩 정부가 꽤나 전폭적인 컨셉을 이미 세웠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리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부분과 홍콩 통화청의 관심 사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특히 토큰화된 부동산,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한 리플 솔루션과 CBDC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홍콩 통화청의 발표는 좀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리플레저는 각국 중앙은행의 CBDC들이 서로 즉각적인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끔 최적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CBDC를 브리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해서 마구마구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CBDC 거래하고 대출하는 상황을 구현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홍콩 통화청의 목표 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바로 리플랩스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라운드업 해보면 이렇습니다. 리플은 1차적으로 국경 간 송금 혁신을 구현하는 기업으로서 이미 여러 기관들의 채택을 받고 있다. 리플은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됐을 때를 노리고 이미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를 출시했다.
기관들의 매매, 스테이킹, 디파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리플은 메타코어, 포트리스 등 이미 검증된 기술 기업들을 자회사로 인수해버리고 있다. 이게 다 NFT 시대,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선도적으로 리서치하고 있는 홍콩 정부와는 부동산 NFT 프로젝트를 CBDC 파일럿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리플레저는 CBDC와 관련해서도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적지 않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아직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얕은 수준의 채택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리플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이미 현실화되는 과정에 자리하고 있고, 국가적 또 기업적 채택이 이미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플 XRP의 시세에 대한 전폭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 지금 당장의 시세 상황을 보면 아쉽지만 소송 리스크가 잘 정리가 되고 지금 진행 중인 혁신들이 지금처럼만 잘 진행된다라면 XRP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 주관적인 기대를 어떻게 실질적인 숫자, 가격으로 표현하는가 여부인데, 이건 정말 수많은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경우에는 XRP 10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왔는데,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가격 전망을 최근 제시한 인물, 크립토 에셋가입니다. 이 양반은 다소 현실적이지만 그래도 꼭 만나고 싶은 가격 전망을 제시했는데, XRP가 조만간 100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꿈은 이제 그만 꿔야 한다. 아무도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새로운 올타임 하이와 내년 10달러 수준은 합리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항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0달러만 돼도 소원이었겠다. 이런 생각 아마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주 전폭적인 XRP 가격 전망으로 해외 크립토 미디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다니언 에그라 크립토입니다. 이 양반은 이번에 XRP 3개월 차트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차트에는 사이클 1과 사이클 2 이렇게 두 개의 삼각수렴 패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트에는 사이클 1과 사이클 2 이렇게 두 개의 삼각수렴 패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3년 XRP는 910% 랠리를 하면서 0.0274달러로 마감을 했고, 이후에 2017년 1분기까지 대칭 삼각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0.24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대칭 삼각형 돌파 이후에 같은 해 4분기에 770% 급등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양반은 과거와 동일한 사이클의 흐름이 반복될 경우 이번에 대칭 삼각 패턴 완성 뒤에는 2000% 랠리를 벌이면서 15달러를 돌파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금 770% 랠리가 펼쳐질 경우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록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나아가면 몇백 달러, 몇천 달러 가격 전망도 있고, 가장 극단적인 가격 전망은 XRP가 모든 상품 시장, 파생 상품 시장까지 다 장악해서 그렇게 $10,000 이상의 시세를 형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소 음모론적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근거들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XRP가 어느 시점에 얼마까지 가격을 형성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통은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아직 XRP에는 리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가장 큰 원인, 소송 리스크입니다. 그래도 약식 재판을 통해서 절반의 승리는 확인해 준 것이 다행이라면 엄청 다행이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 얼추 1년 안팎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후 상황이 더 꼬여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